사건입니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 네. 예, 우선 당장 그 레미콘 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예.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사랑해 주시면 우리가 다 그러겠습니다. 레미콘 관련해서 시청을 압수수색했던 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만들어진 우리 울산시의 정식 조례가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당연한 직무의 수행이고 또 허가 조건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산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원자재나 부품 이런 것들을 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60%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권장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직무 수행이고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게 지역업체를 서라고 권장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 될 사안이지 처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걸 터무니없이 울산경찰이 황운하란 정치경찰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의 해석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한 다음에 자기가 무슨 헌법재판장이라 된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의 법의 효력을 쥐가 좌지우지하고 이게 무효라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덮어씌웠단 말이죠. 그 후에 검찰에서 실제로 내용이 죄가 안 되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알기로 대여섯 차례 걸쳐서 이거 죄가 안 된다. 다시 그 부분 내가 보강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보강을 안 하고 도로 치받았어요. 검찰의 수사 방해하고 비리 척근을 비리를 덮는다고. 그러면 당시에 헌법재판장인가 이게 무효다라고 했던 게 그게 공정위에서 공고한 이제 지역업체들 이게 차별을 시작하라 공고안이었죠. 그게 그런 권고안이 있죠. 그걸 갖다가 본인이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왜 봐라 이걸 대놓고 당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재단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전국 17시도에 전부 다 있거든요. 단 한 군데도 빠진 데 없고 오히려 그거 안 하면 늘 시의회에서 감사하면서 왜 지역업체 권장을 안 했냐고 감사받아서 공무원이 도리어 안 했다고 징계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뭐 공정위는 공정이고요. 각 시도는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조례와 규칙을 정합니다. 그 조례와 규칙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개 경찰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든지 대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 소송을 해도 당연히 시도가 저는 이길 거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걸 지금 소송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시도가 이길 게 뻔하니까 그냥 공정위는 체면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아니 각 시도마다 지역산업 활성화해야 되는데 공정위 자기가 뭔데 그 얘기를 하고 간섭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직무 수행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공정위원회 권고가 마치 뭐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것처럼 결국 그거는 뭐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무조건 덮어 씌워야 된다. 선거 전까지는 덮어 씌워라. 선거 마치고 나서 무죄가 되든 말든 그거는 자기와 관계없다. 선거 전까지 덮어 씌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프레임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억지를 부린 것이다. 이 사람은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나 드린 거예요. 고려 미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생방송 하듯이 그래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하고 나서 바로 기자들도 와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TV 카메라가 왔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스틸 카메라 아니고요. TV 카메라가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YTN도 왔고 MBC도 왔고 다 왔는데요. 전국이 생방송으로 압수수색 현장이 생방으로 나갔습니다. 야 그렇다면 뭔가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거죠. 다 하고 이렇게 정해진 조건에서 이게 시도됐다고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원래 밀행성이잖아요. 지금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사람 출석하는까지도 자기들은 인권 보장이라 그러면서 자기들 편은 뭐 훌쩍이 비밀로 뭐 지하실로 다니는데 이건 죄도 안 되는 거를 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시장 비서실에 실시간으로 그걸 스포츠 중계 방송하나요? 이거는 뭐 인간 도륙의 현장을 인권 살인의 현장을 스포츠처럼 중계한 거죠. 이런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벌인 것이 바로 황운하와 그 배우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졌겠네요. 당연히요. 그거 매일 실시간으로 나가죠. 어떤 특정 방송은 아예 대놓고 아까 시간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진술을 내보냈습니다. 반론이 시행업자 얘기를 하다가 그럼요. 이게 시행업자라고 확인 없이 저한테나 저희 형제에게 반론의 제기권이나 그에 대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육성을 해가지고 30억 용역 계약을 했다. 이게 30억 돈 받기를 했다. 이래가 30억 이래가지고 시민들 사이는 와 김기현 형제가 30억 이래 돼 김기현 30억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기 목적은 선거 전에 덮어씌운 게 목적이니까.
그때 현장에서 계실 때 예. 이걸 압수수색 당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뭔가 있다. 아, 그 전부터. 예. 이 친구가 부임해 온 게 8월 총과 그 무렵인데. 그 2017년 8월 초에 그렇죠. 씨가 왔죠. 울산경찰청 왔었는데 왔습니까? 제가 예. 9월 10월 무렵에부터 9월 10일부터 김건희 뒷조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나온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네.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오자마자 울산경찰청, 지방경찰청의 본청의 지능수사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원래 이게 다 4개인가 경찰서 4개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4개 경찰서에 지능수사팀이 따로 있었어요. 지능수사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구나. 따로 있고 본청에도 좀 있었는데 각 1선서 걸 다 뺐어요. 전부 다 본청으로 흡수했어요. 1선서는 그 인력이 없어서 그 기능을 폐지하고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 인력을 확대 개편했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20몇 명이 된 게 36명이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돼 있던데 그렇게 확대 개편한 팀의 거의 제가 기억에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그때부터 오자마자 투입을 해가지고 김건희 뒷조사만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지역 토착 비리를 뭐 척결한다라는 차원에서 확대 개편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재임했던 1년 반의 기간 동안 1년 반쯤 했죠. 1년 반의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토착 비리도 지능수사팀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연락해가지고 경찰청에 오라고 경찰청에서 오라고 연락했어. 그다음 10월 1일자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요? 그 2017년 10월 1일자 진술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0월부터 조사했다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은 뭐 불러서 그건 세 번 다른 네. 사건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어쨌든 하시죠. 이때 시작이 된 거고. 예. 그래서 김기현 당시에 2017년 9, 10월 달부터 김기현 뒷조사가 했던 게 지역사회도 얘기가 막 들리고. 예.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 10월 달부터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30억, 예. 뭐 그리고 형제 뭐 예. 30억, 그다음에 비서실장하고 마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예. 좀 얘기했던 공정위 그걸 예. 들이대면서 예. 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는 이제 알겠는데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 하도급 업체였는데요. 전쟁이 생겨서 공사 대금을 갖고 자기는 추가 공사 대금을 한 7, 80억 받아야 된다 그러고 소리냐 오히려 돈을 더 줬다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 분쟁이 붙었는데 결국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40억인가 얼마인가를 도로 받도록 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도 땡깡을 보니까 직불한 것들이 있어요. 하청 업체들이 확 떠드니까 그거 도로 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난 민사 재판 판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정위에도 막 그걸 제기하고 갑질이라고 제기하고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도 내고 뭐 다 냈다고 해요. 감사원에도 뭐 내지 않았겠나 싶은데 뭐 여러 다 냈어요.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그건 갑질이 가는 사안인데 거기에 보면 김기현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얘기 있어요. 이 사람이구나. 예, 그 사람입니다. 예. 제가 후원금을 받은 게 있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 당 당원이었고 한국당 당원이었고 그다음 새누리당이죠. 그리고 제 주변 그게 직접 조직이 아니고 제 주변에 우호적인 여러 단체들의 총무를 맡아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주 만났던 사이예요. 예. 그래 만났다는 건 저기 행사할 때 오라 그러면 이제 만나서 같이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던 사이인데 그때 후원금을 넣었죠. 그 후에도 후원금을 넣었어요. 근데 후원금을 넣은 것이 김기현이가 그거 뭐 거래에 관해서 받아야 될 허가를 김기현이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그거 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다가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거는 독자적 얘기고 또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내용인가 아니면 그건 다른 겁니다. 본인이 그냥 얘기한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여러 군데 진정서를 낸 적이 있었잖아요. 진정서 냈죠. 그게 예.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울산 경찰이 황운하가 9월 말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황운하 오자마자 김기현이 뒷조사를 하러 시킨 거잖아요. 그러고 지능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공금이 이 사람이구나. 김기현이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다 첩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아마 그 내부에 보고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한테 경찰이 연락해가지고 경찰청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내용을 좀 들어봅시다 해서 갑질 수사하는 줄 알고 갔대요. 자기 메인은 갑질 수사해서 그것 때문에 갑질에 대해서 밝혀서 나는 7, 80억 돈 받아야 되는 얘기인데 갔더니 그 말을 한마디도 안 묻고 갑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묻고 그걸 물은 거예요. 김기현이 헌금 줬냐고 물은 거예요. 그게 무슨 꼴이냐고 물어요. 그래, 그게 진술서에 그대로 박혀 있어. 그래요? 예. 그 진술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는 있는데, 유출하기가 그 유출하기는 좀 그렇죠. 김기현 예. 보험금을 대뜸 하는 얘기가
그럼 이 사람이 김기현 후원금 냈다는 것을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간 거죠. 아, 이었다가? 예, 이었다가 민주당으로 간 거죠. 민주당 당원으로 정식 당원, 권리당원이 되어 있었고 그때 이미 8월 무렵에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었다고 해요. 10월 달에 10월 초에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미 민주당 당원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울산시당에 가서 내가 김기현이 관련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뭐 딜하자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넌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 너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기현이가 정치 홍금을 가장한 뇌물 받으려고 그래서 뇌물로 그래야 확실히 걸리니까. 정치 홍금을 가장한. 예, 뇌물로 했는데 연결이 안 되거든. 김기현한테 이거 얘기한 적이 없거든. 자기 입으로도 김기현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이제 꼭 김기현이 친척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친척한테 난 얘기 들은 적도 없는 일인데다가 그거는 예. 그게 아파트 이제 시행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요 땅을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이 땅 사업을 이 땅에 아파트 짓는 사업을 했는데 이전 시장실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대요. 아, 이전 예, 시장실에 예, 그 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후에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다가 뭐 IMF도 오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 주택 수요도 줄어들고 자금난이 몰리면서 결국 이 사람이 자금난이 몰려서 땅이 다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남은 2014년 1월 무렵에 동생하고 하고 그리고 사이에 그 아파트 용역 그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거기에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범위가 이제 자기 이거 사업 허가 받아주기로 한 거다. 형한테 로비해가지고 허가 받아주기로 한 그 중개한 사람 윤 씨의 주장이고 동생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해주는 사업은 일군업체, 공사업체를 선정해주고 그리고 파이낸싱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분양 광고를 하고 분양 홍보를 하고 그리고 분양 대상자들 리스트를 갖고서 그걸 최대한 분양이 잘 되게 해줘서 돈을 받는 것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30억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예, 마무리되면 성금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만약에 뭐 뇌물 받는다 그러면 미리 성금부터 땡겨 받아야 되는데 알고 좋습니다. 그래서 30억 계약을 체결한 거기 1월 달인데 그 후에 동생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일군업체 쪽을 알아본다고 해서 그 일군업체 쪽을 어떤 건설 일군업체 쪽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게 땅의 소유권이 없다는 게 알게 된 거죠, 동생이. 그때까지 몰랐지. 몰랐지. 그러니까 뭐 소개해준 그 윤모 씨가 동생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뭐 서로 동생이 조그맣게 그리고 아파트 그 컨설팅 사업을 좀 했던 실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또 거짓말 해놨던데 실적이 있어요. 나중에 검찰에도 냈거든요. 검찰에서 그 자료를 다 텔레서 동생이 냈는데 경찰에서는 그런 자료를 달라고 요구도 안 했어. 당신은 아무런 시행 경력이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고 아예 자료를 달라고도 안 그랬고 검찰에서는 동생이 그런 일을 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 실적을 내버려 자료를 검찰에서 냈어. 그게 아마 그 검찰에서 내는 그 실적도 있다 이렇게 나중에 돼 있는데 시행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이게 들어왔다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 거죠. 짜고 싶었던 거죠. 실제 동생분은 아파트 컨설팅 사업을 했고 한 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다는 거죠.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좀 그 실적 자료를 검찰에 실적 자료를 검찰에 냈죠. 그것도 검찰에도 냈습니다. 보면 죄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그렇지. 우리가 가벌성면에 있어서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뭐 돈을 안 받았으면 그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정서인데 법원 보면 약속했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 이건 약속했으니까 처벌하자고 황운하가 걸고 넘어진 거죠. 그것도 우선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요. 아니 고발한 놈도 돈 준 적이 없다는데 돈 준 적이 실제로 없고 중간에 파기가 됐는데 파기가 됐든 말든 처음에 당신이 약속한 게 있는 거 아니냐. 30억. 예. 파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30억. 30억도 아까 얘기했던 분야 홍보 바이낸싱 일부 거의 사업에 보고 본인의 정당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약속을 했으니까 걸자라고 한 건데 동생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사업 허가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파이낸싱이나 일군업체 선정에 관한 것인데 일군업체 선정을 위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 당신이 보니까 그거네 사기꾼이네 그래갖고 파기를 해버리고 그러고 다 중단돼 버린 거죠.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그럴 리도 없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동생은 잊어버린 거고 제가 시장이 됐죠. 그리고 시장이 되고 나서 뭐 8월인가 9월 무렵인가
등기 우편이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 계약서가 붙어 있고, 필요할 때 써먹고, 뭐, 나중에 등을 돌리는 형제와는 멀리 하십시오. 하면서 협박장을 보내온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완전히 이게 협박하는 문구라. 그래서 내가 동생을 불러서 물렀지. 이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니 돈 받았냐? 안 받았대. 그럼 밥 전혀 사기당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괜히 하여간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나한테 미리 얘기하라. 그런 건 안 된다. 하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동생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고민해야 될 상황이잖아. 도중에 제3자를 통해서 만나자는 얘기가 왔어요. 그게 돈을 4, 50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마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용건이 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얘기는 안 하는데 하면서 대략 짐작해보기 이런 것 같다고 보고 올라왔게. 그럼 만날 일 없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해줄 일이 없다. 이건 법대로 되는 것이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만나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내가 거절을 했었는데 만약에 캥기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안 만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제 임기간 총 6번을 했습니다. 6개월 단위로 6번을 했는데 그 중에 5번을 제가 1등하고요. 전국 17개 중에 1등 한 번이 2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제가 6번 중에 5번 1등 한 번이 2등 했는데 지금 시장은 지금 그 리얼미터에서 발표하는 데서 17등, 16등, 17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쪽은 자기들이 확실히 이겼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남도 자기들이 이긴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울산은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돌아가니까,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아마 비상수단을 쓰자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보나마나 자기들이 사전 여론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수단을 쓰자고 해갖고, 그 행동 대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황운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돌격부대 대장으로 시킨 거라.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선거는 사실 뭐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뭐 네거티브가 일정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선거하면서 네거티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데 이건 네거티브의 수준이 아니다.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거는 민주주의 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선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3.15 부정선거와 같은 짓을 울산에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벌해야 마땅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경우에 뭐 선거 무효가 되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시장 임기도 벌써 2년이 다 1년 반이나 지났고 그 선거 무효가 된다고 한들 뭐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제가 다시 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도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꼭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서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거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만약 이런 것을 그냥 묵고하고 넘어가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회창 때 김대엽 그렇죠. 예, 서른도 그랬습니다. 서른도 뭐 기양건설인가 뭐 몇십억 받았다 그러고 그거 다 서른이 유죄로 처벌받다 거의 사실이요. 김대엽이 다 유죄로 처벌받다 거의 사실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만이잖아요. 그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렇네. 김대엽 선수 사건이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김대엽의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노무현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니었으면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선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처벌받고 나니까 그 말이더라. 이게 선거 무효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특히 이 사건은 김대엽은 민간인입니다. 그렇네요. 민간인을 여권과 권력층이 그걸 갖고 조장한 것이고 요거는 권력이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가벌성을 따져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직접 개입해서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헌정사상 오역스러운 이게 그 역사가 될 것이다. 이걸 반드시 선거 무효를 시켜서 이런 사례들이 생겼을 때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일단 헌법소원부터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남겨야 되고 만약에 이걸 제대로 헌법재판소가 워낙 기울어진 쪽이 사람이라서 똥똥한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선거무효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저야 뭐 어차피 정치인에 나섰으니까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게 운명이리 하고 각오하고 들은 사람이니까 좋은데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제 자식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완전히 비리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겠네. 자식들도 친구가 있고 직장에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제 아버지 비리 정치인이라고 인식되면 그 컴플렉스나 고통들 어떻게 자기들이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 딸이 요번에 최근 좀 이게 다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빠 오늘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큰 소리 좀 치고 왔대요. 그래 뭔 얘긴데 했더니 자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아빠 죄 없는 거 맞잖아 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래 이제 보니까 맞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죄 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왔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다는데 그동안 컴플렉스들이 그렇게 애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될 겪었던 고통들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이거죠. 또 있습니다. 저 동생의 경우에는 진짜 아무 죄도 없이 전국에 그게 얼굴 실물로 나갔습니다. 아 그랬나요? 모자이크 처리가 전체 중에 한 20%쯤 했고 한 80%는 실물 얼굴 그대로 나갔습니다.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으로요. 앞으로 그럼 아와 거래를 하겠어요. 이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건 복구가 안 됩니다. 이 피해를 어느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황운하가요? 그 사람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이 짓을 아마도 나는 내년 총선에서도 할 거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번에 뭐 황운하와 그 배우 세력이 처벌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현재의 권력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것이 엄청난 범죄로 연결되는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생 결단을 하고 무슨 불법이라도 저지를 거다. 황운하와 같은 제2의 제3의 황운하 김대비를 만들어내 가지고 공작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하는 이 무법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밝혀질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역시 진실이 가장 강하다. 진실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꽤 많이 해놓은 거죠. 그 사람이 수사해놓은 것이 제법 탄탄했던 거죠. 그게 바탕이 되니까 중앙지검이 들어온 거. 안 그러면 중앙지검이 손을 대기 어려웠다고 저는 봐요. 그게 바탕이 된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그게 제대로 인력들을 보강해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정리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이 최고의 그 핵심 배우자가 누군지에 대한 판명을 하는데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